서울 외곽 끝자락에 자리 잡은 백호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전국 문제아들의 집결지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지나면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과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이곳이 보통 학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 수업 시간인데도 교실 밖을 어슬렁거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바뀌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얼굴의 교사들이 나타났다가 한 학기도 못 채우고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버텨내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의 거센 반발과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 사이에서 지쳐갔죠. 교권이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친구처럼 대했고 때로는 친구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수업 중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아예 엎드려 자는 것도 흔한 일이었고 교사가 주의를 주면 오히려 왜요? 라며 반문하는 학생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들의 태도였어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애는 선생님이 뭐래도 이해합니다라며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정작 가정에서의 교육은 방치한 채 학교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백호고는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곳이 되어갔어요. 그런 백호고에 또 한 명의 새로운 교사가 발을 들였습니다. 이번엔 체육교사였죠. 과연 이 새로운 선생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학생들은 이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무실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진,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단정하게 입은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시선은 항상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죠. 다른 교사들과의 인사도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을 담당하게 된 서윤진입니다. 짧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교무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죠. 다들 이 새로운 체육교사가 과연 백호고의 거센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첫 수업은 3학년 2반이었습니다. 윤진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체육쌤이네. 여자네, 여자. 체육교사가 여자라고. 말이 되냐? 윤진은 아무 말 없이 교탁 뒤로 걸어갔습니다. 출석부를 펼치고 조용히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건성으로 손만 들거나 아예 무시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여자가 체육쌤이래. 진짜 웃기네. 남자애들 제어는 가능하겠냐? 주변 학생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윤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쌤, 우리한테 뭘 시키실 거예요? 체육 시간에 스트레칭이나 하겠죠? 또 다른 학생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니까 우리 몸 만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윤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출석을 다 부른 후 조용히 칠판에 체육이론이라고 적었을 뿐이었죠. 학생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어떤 학생은 휴대폰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고 어떤 학생은 아예 엎드려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민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크라도 쓰세요. 교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지는 잠시 민석을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윤진이 교실을 나가자 학생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완전 호구네, 저 쌤. 우리 완전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엔 더 재밌게 놀아보자. 강민석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던 것이 이제는 대놓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쌤, 체육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론까지 배워야 해요? 교실 앞쪽에서 뒤돌아보며 친구들에게 윙크를 했죠. 어차피 몸으로 하는 건데 머리로 뭘 배우겠어요. 윤지는 잠시 설명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칠판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런 반응에 민석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쌤, 혹시 군대라도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태권도 같은 거라도 배우셨나?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여자가 무슨 군대야, 바보야. 옆자리 친구가 민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냥 체대 나오신 거 아냐?
근데 체대 나와도 남자애들 상대하기는 힘들 텐데.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석이 일어서서 더욱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우리 같은 애들 가르쳐 보신 적 있어요? 다른 학교는 애들이 얌전했을 텐데 여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더 거칠고요. 교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민석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윤진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윤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분필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쌤이 너무 조용하시니까 재미없네. 민석이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조용히 있을 줄 아세요? 아니면 존경해서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체육이 뭐 대단한 과목이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분필 하나를 조용히 들어올렸습니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어요.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분필이 칠판 틈 사이로 정확히 박혔습니다. 마치 다트를 던지듯 정확하고 깔끔하게 말이에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입이 딱 벌어졌고 민석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진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너희가 잘 모르는 곳.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처음으로 이 조용한 선생님에게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분필이 칠판에 박힌 그 순간부터 3학년 2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나서면서도 서로 눈빛만 주고받을 뿐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특히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계속 칠판에 박힌 분필을 바라봤습니다. 그 정확도와 힘, 그리고 윤진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체육쌤이 분필을 칠판에 박았대. 진짜?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분필이 칠판에 박혀? 학생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누군가는 윤진이 무술을 배웠을 거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특수부대 출신일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2학년 복도에서 만난 학생 하나가 3학년 2반 학생에게 물었어요. 진짜 분필이 칠판에 박혔다고? 설마 그런 게 가능해? 봤으니까 말하는 거지. 완전 다트처럼 정확하게 들어갔어.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방과 후 몇몇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몰래 교무실 근처를 서성거렸어요. 윤진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교무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후배 교사 한 명이 윤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무술이라도 배우셨나요? 아까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분필을 칠판에 박으셨다던데. 젊은 남자 교사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윤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훈련을 좀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후배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요? 무슨 훈련을 받으셨길래 그런 정확도가 나오는 거예요? 윤진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707 특수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후배 교사의 눈이 커졌어요. 707? 그 유명한 특수부대요. 설마 15년간 복무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있고요. 윤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전역 사유는 PTSD였습니다. 후배 교사는 할 말을 잃고 윤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학생들은 교무실에서 멀어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77 특수부대라고 했지. PTSD가 뭐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말하는 거 아냐?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전체가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어요. 새 체육쌤이 특수부대 출신이래. 실전 경험도 있다던데. 그래서 분필을 그렇게 정확하게 던진 거구나. 학생들은 윤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학년 2반 학생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특히 강민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그녀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말이 없었는지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의 정체가 알려진 후 며칠 동안은 학교가 조용했습니다. 특히 3학년 2반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평소보다 얌전했어요. 하지만 강민석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다시 윤진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거든요. 목요일 체육이론 시간, 민석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공격적이었어요. 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겁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교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민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긴 학교인데 말이에요. 전쟁터가 아니라고요. 민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학생들한테 무력으로 위협하는 건 교사가 할 일이 아니죠. 윤진은 조용히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에 민석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요. 역시 할 말이 없으시구나.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쌤이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그냥 교사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때 민석이 갑자기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겁주면 우리가 말 들을 줄 아세요? 순간 교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고 어떤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이 의자를 윤진을 향해 던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윤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침착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윤진이 한 걸음 옆으로 이동하면서 날아오는 의자를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의자를 받아낸 윤진은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민석이 당황해하는 사이 윤진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제압술을 사용해 민석을 벽 쪽으로 밀어 고정시켰어요. 하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이었죠. 진정해, 민석아. 윤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저항했지만 윤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놔주세요. 민석이 소리쳤지만 윤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진정되자 윤진이 천천히 그를 놓아주었어요. 민석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윤진은 조용히 교실 앞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나한테도 너희 또래 후배가 있었어. 윤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부대에서 같이 훈련받던 애였는데 정말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애였지.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애도 너처럼 나한테 도전했어. 의자는 아니었지만 훈련용 장비를 던졌거든. 윤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였어요. 나는 그때 그 애를 제압하고 처벌했어. 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민석이 윤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 그 애가 왜 그랬는지. 윤진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어요.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그 애는 훈련 중 사고로 죽었어. 윤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에 나한테 선임,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어. 교실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윤진이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희를. 다음 날부터 민석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윤진이 체육이론을 설명할 때도 딴짓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민석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급식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민석이 평소보다 늦게 급식실에 도착했어요. 줄이 길어서 거의 마지막에 받게 된 거죠.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학년 선배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강민석. 너 요즘 체육쌤한테 찍혔다며? 선배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쫄았냐? 민석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그걸 더 기분 나빠했어요. 야, 무시하냐? 선배가 민석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바람에 민석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새끼가 건방져졌네. 또 다른 선배가 민석의 식판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쏟아지고 반찬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민석은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밥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졌어요. 선배들은 킥킥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민석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란을 피해 자리를 뜨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민석 앞에 식판을 놓았어요. 민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윤진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식판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윤진 자신의 급식이었습니다. 기회는 2번 안 와. 윤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밥도 인생도. 민석은 깜짝 놀라 윤진을 바라봤습니다. 쌤, 이거 선생님 거잖아요. 나는 이미 먹었어. 윤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녀도 아직 점심을 먹지 않았거든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고 무엇보다 윤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쌤이 자기 밥을 줬네. 민석이 진짜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윤진 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다음 날 오후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없을 자율학습실에 웬일인지 몇 명의 학생들이 나타났어요. 민석이 먼저 들어와 앉아 있었고 그 뒤로 하나둘씩 3학년 2반의 문제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윤진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자신들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리에는 앉아 있었죠. 윤진이 자율학습실을 순회하다가 이 광경을 봤을 때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지나갔어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3학년 2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먼저 자리에 앉아 윤진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수업 시작 10분이 지나도 교실에 절반도 안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수업 시작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진이 교실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는 분위기도 생겼어요. 물론 완전히 모범적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놓고 떠들거나 장난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민석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윤진이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이런 변화는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 교사가 말했어요. 요즘 3학년 2반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복도 지나가는데 수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요? 그 반이요? 다른 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진 선생님 수업 시간엔 특히 그래요. 애들이 스스로 조용히 하더라고요. 젊은 교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법이라도 있나요? 하지만 윤진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3학년 2반 학생들이 지나가면 다른 학년 학생들이 피하거나 긴장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민석과 친구들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선생님들께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윤진이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약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PTSD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이었습니다. 손에 든 약통을 한참 바라보던 윤진이 조용히 일어나 휴지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약통을 휴지통에 버리는 윤진의 모습에 교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윤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옆자리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약 버리셔도 되나요?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다른 교사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윤진이 백호고에 온 이후 보여준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모두 지켜봤거든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에도 변화가 계속되었어요. 3학년 2반 학생들이 자율학습실에 나타나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조용히 단어장을 보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수학 문제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민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영어 교과서를 펼쳐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윤진이 자율학습실을 순회할 때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들이었어요. 윤진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고해. 짧지만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년 학생들도 3학년 2반의 변화를 신기해하며 지켜봤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윤진의 교육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3학년 2반 교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앉아 있었고 서로 졸업 앨범에 사인을 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졸업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민석이 윤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쌤, 이거 읽어보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진이 편지를 받아 펼쳐보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나타났어요. 선생님께.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엄하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쌤이 던진 건 분필이 아니라 제 멱살이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할게요. 쌤도 몸 건강히 지내세요. 윤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기도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민석아. 아니에요. 쌤이 더 고생하셨죠. 그 뒤로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3학년 2반 학생들의 진로 소식이었습니다. 민석을 비롯해 몇몇 학생들은 취업에 성공했고 일부는 전문대학에 진학했으며 몇 명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교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3학년 2반 전원이 진로를 정했다고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요. 완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젊은 교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윤진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른 교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기다려준 것뿐입니다. 봄이 되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진의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그 분필이 들어있었어요. 이제는 무기가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된 분필이었습니다. 가끔 힘든 순간이 오면 그 분필을 만지작거리며 그날을 떠올리곤 했어요.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은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변화가 온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윤진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쌤. 돌아보니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직장 유니폼을 입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쌤.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떻게 지내? 윤진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일은 힘들지만 뭔가 보람있어요. 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민석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윤진이 격려하자 민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쌤도 새로운 애들 때문에 힘드시죠? 하지만 쌤이니까 잘하실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말 안 들었잖아요. 민석이 돌아간 후 윤진은 교무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분필을 꺼내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교사니까.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아.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새로운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입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흘렀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마음속 그리움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엄마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특히 이맘때가 되면 더욱 그립죠. 내일이 엄마의 첫 번째 기일이에요. 작년 이맘때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매일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마음으로는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제사 준비를 시작하니 혼자서는 너무 벅찬 일이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엄마가 주도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잖아요.
오늘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제사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엄마가 좋아하시던 나물들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까지. 엄마는 항상 나물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이셨거든요. 음식은 정성이야, 수진아. 대충 해서는 조상님들이 드시지 않으셔라고 하시던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죠. 그 다음엔 시장에 나가서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샀어요. 엄마가 평소 즐겨 드시던 조기를 골라서 비늘을 벗기고 손질하는데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작년에는 엄마가 직접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다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생선 손질하다가 몇 번이나 눈물이 떨어져서 물로 씻어내야 했어요. 부침가루도 사서 엄마 손맛이 그리운 전을 부치려고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동그랗고 예쁘게 전을 부치셨는데 제가 부치면 항상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엄마처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냉장고 안이 가득 찼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 태호는 아침부터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 친구들이랑 낚시 다녀올게. 저는 칼로 물을 썰던 손을 멈췄어요. 무 써는 소리만 부엌에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 주말 엄마 제사야. 태호는 거실에서 낚시 장비를 챙기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작년에 했잖아. 굳이 매년 그렇게 정색할 필요 있냐?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부모님 기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인가요? 저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봤지만 태호는 이미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태호의 모습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잘 갔다 와. 태호는 그 한마디만 던지고 문을 닫았어요. 새벽 6시에 낚시를 가려면 그렇게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엄마 기일 전날에 이렇게 혼자 남겨지다니.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태호는 여전히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부엌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물을 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태호는 결혼 초에는 그래도 제사 때마다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서툴지만 나물도 같이 무치고 전도 같이 부치면서 웃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너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자리를 피해버리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물을 썰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텐데 울면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엄마는 항상 밝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화내면서 요리하면 음식이 쓴맛이 난다고 하시던 엄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내내 시장을 오가며 부족한 재료들을 더 사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도 골라야 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한과도 사야 했어요. 배, 사과, 감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죠. 우리 아이는 아직 4살이라 하루 종일 엄마 따라다니며 칭얼거렸어요. 엄마 언제 끝나? 심심해. 아빠는 언제 와? 하면서 말이죠. 평소 같았으면 태호가 아이를 봐줬을 텐데 오늘은 낚시를 가버려서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할머니 드릴 음식 만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는 친정할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텐데 엄마는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거든요.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됐네라고 하시며 손자를 안고 행복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오후에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감자전, 부추전까지.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내려고 애썼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엄마의 손맛은 정말 따라할 수 없는 건가 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기름이 튀어서 손등이 빨갛게 됐지만 엄마 생각에 아픔도 잊었어요. 전을 하나씩 뒤집을 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잘한다, 수진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진을 정중앙에 모시고 그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올렸어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나물들과 전들까지.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정말 엄마가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진 속 따뜻한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죠. 밤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이는 이미 지쳐서 잠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엄마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느라 엄마와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야 조용히 엄마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올해도 나 혼자예요. 그 사람은 안 변하네요. 엄마 사진 속 따뜻한 미소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가족의 중심이셨고 이런 중요한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이제는 정말 저 혼자더라고요. 그런데 밤 11시쯤 되어서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호의 신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조항 정말 좋았어. 우럭이랑 광어가 이렇게 큰 걸로 잡혔다니까. 태호는 쿨러에서 생선들을 꺼내며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제사상 앞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호는 제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상이 차려진 것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야, 이 광어 봐봐. 30cm는 좋게 될 거야. 회 떠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너도 와서 봐봐.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태호 쪽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큰 생선들이 쿨러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와, 정말 큰애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서 제사 준비를 한 상황에서 태호의 들뜬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우리 엄마 제삿날이었어. 기억도 못했지? 제가 조용히 말하자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왜 그래? 너네 친정일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제 죽은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제 엄마를 그렇게 표현하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오늘 엄마 제삿날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어도 내 엄마야. 그리고 살아계실 때 당신한테도 좋게 해주셨잖아. 그건 그렇지만 말이야. 매년 이렇게 큰 소리로 할 필요는 없잖아. 나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분위기로 만들면 어떡해. 태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편하게 낚시 다녀온 것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호와 이야기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다시 엄마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태호가 회사에 있을 때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셨어. 빨리 와줘. 저는 아이를 재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시아버지와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태호가 말이죠. 제발 엄마 좀 지켜줘. 당신밖에 없잖아. 태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에 제 엄마 제사 때는 그렇게 무관심했던 태호가 자신의 엄마 일에는 이렇게 절실해하다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원 뒷정리만 도우며 말없이 일을 처리했어요. 간병인 연결하고 병실 정리하고 시아버지 식사 챙기고 태호가 회사 일로 못하는 것들을 대신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태호가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어머니 걱정에 그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역시 가족은 너밖에 없어. 이런 일이 생겨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네. 태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빛만 식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이라고요? 제 엄마도 태호에게는 가족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는 왜 몰랐을까요?
시어머니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내며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한 건데 왜 며칠 전 제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결국 시어머니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태호는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태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저는 모든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했어요.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연락,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태호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시아버지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엄마 일에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제가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3일장으로 장례 일정이 잡혔습니다. 태호는 상주가 되어서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상주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했을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도 친엄마처럼 잘해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장례 준비를 하면서 태호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상주 자리는 며느리가 맡아줘야지. 내가 혼자서는 못하겠어. 태호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모든 걸 맡기려고 했어요. 조문객 응대, 음식 준비, 손님 접대까지 모든 것을 제가 도맡아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며칠 전 제 엄마 제사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태호는 죽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고 혼자서 절을 올리고 있을 때 태호는 낚시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어머니 일에는 제가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을 챙기기로 했잖아. 당신 논리대로. 태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도 굳이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가까웠던 분들, 시아버지 직장 동료들, 태호 친구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태호는 상주복을 입고 입구에서 절을 받고 있었고 저는 원래라면 그 옆에서 함께 절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재밌어. 할머니는 언제 집에 와? 아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해줬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 회전목마를 타는 모습, 솜사탕을 먹는 모습까지. 평소라면 이런 날에 이런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태호가 제 엄마 제사날에 낚시를 갔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몇 시간 뒤 태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장례식장으로 와야 해. 태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랑 놀이공원에 있어.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해서.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장례식인데 며느리가 어디 갔다고 그래? 전화 너머로 태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시가 사람들이 제게 대해 물어봤나 봅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냐? 이런 날에 아내가 없으면 어떡해? 상주는 태호 혼자 하는 거야? 분명히 이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아이스박스까지 끌고 갔어요.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조문객들이 앉는 자리 옆 테이블의 낚시 장비들을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호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인데 낚시 장비를 가져와.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래서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갈치 잡으러 가려고요. 갈치를 왜 갑자기? 당신도 우리 엄마 제사날 그랬잖아. 똑같이 해주는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제 의도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시가 친척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지금 어머니 장례식이야. 맞아요. 장례식이죠.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당신 말대로 하면 이제 죽은 사람인데 굳이 매년 이렇게 정색할 필요 있나요? 제가 태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자 태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 대화를 듣고 있어서 태호는 더욱 난처해 보였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당신이 제 엄마한테 한 것처럼 할 뿐이에요. 저는 낚싯대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갈치가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생선 좋아하셨으니까 기뻐하실 거예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날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낚시 장비를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태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바다로 갈 생각은 없었지만 태호에게는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장례식장을 나와서 차에 낚시 장비를 실었습니다. 태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시동을 걸고 그대로 떠났어요. 백미러로 보니 태호가 저를 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다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친정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장례식 중인데 왜 여기 와? 저는 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엄마 제사날 태호가 낚시 간 일, 제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던 일,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일까지 말이죠.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혼자 다 감당하느라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겠어. 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태호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태호에게서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장례식 못 치르겠어. 사람들이 다 물어봐. 진짜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호는 자신이 곤란해지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제 마음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이틀째 되던 날 태호는 직접 언니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어요. 수진아, 나 때문에 장례식이 엉망이 됐어. 제발 돌아가자. 태호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나 때문에 엉망이 된 게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한 일 때문이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런 말 이제 들어봤자 소용없어. 저는 태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3일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언니 집에 있었고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태호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을 겁니다. 조문객들 응대도 마지막 절차도 모두 혼자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한 거예요. 더 이상 태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정말 이혼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태호의 무관심과 이기적인 모습을 견딜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이혼 서류를 장례식장 접수대에 맡겨달라고 부탁했어요. 태호가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서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편지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대신 카톡 메시지 하나만 보냈어요. 이게 당신이 내 엄마한테 한 짓에 똑같은 반사야.
앞으로 낚시 실컷 다녀.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태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언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아빠를 찾았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더라고요. 태호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기 전에 받은 것들이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달라질게.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태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작에 제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곤란해지고 나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게 너무 늦었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태호는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언니 집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진아, 태호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며느리까지 떠나버리니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동안 태호가 너한테 못했구나. 아버지가 대신 사과할게. 시아버지의 사과가 고마웠지만 문제는 태호였어요. 태호 자신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태호가 직접 언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먼저 발견하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수진아, 태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할래?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태호는 차에 기대서 서 있었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몇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태호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이혼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서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태호도 결국 이혼에 동의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법원에서 조정을 받는 날, 저는 태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본 태호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진아. 태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조정위원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이 양육권만 제대로 받으면 다른 건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태호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에 태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너무 늦었지만.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걸어갔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